자, 295페이지에요. 저당권과 용익관계입니다. 자, 여기서는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당의 건물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그게 우리 민법 규정에는 366조에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용익물권.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당권이 토지나 건물에 저당으로 설정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행사, 즉 경매가 실행되어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 달라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당의 건물 소유자한테 저당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즉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을 기초해서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 수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보유하게 되고,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자로서 당의 그 대지를 지배하는 물권으로 행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랬죠. 이 말은 지료는 결국은 지상권자가 부담해야 될 의무입니다. 즉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게 되고, 그 지료 지급에 관해서는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인 지상권자가 합의로 먼저 정해보고, 정해지지 않으면 분쟁에 대하여 그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를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조문의 의미가. 자, 그래서요 여기 법정지상권 366조의 이 법 조문의 성질은요, 이 법 규정의 성질은 강행법규입니다. 당사자가 미리 포기해도 안 된다는 거죠. 법은 강행규정이다, 성격상. 이 규정은. 그렇다면 이 규정이 성립하는 요건은 뭘까? 자, 법정지상권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첫 번째, 당의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자,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한다. 근데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사실은 동일인이더라. 이런 전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토지 소유자 갑 소유 토지, 건물 소유자 갑 건물.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나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더란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됐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설정된 후에, 그 다음 네 번째, 저당권이 행사되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행사. 이 말은 곧 경매권 실행하는 거죠. 저당권 행사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요건을 거쳐야 돼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찾아보니까 민법상으로 동일한 소유자더라 이 말이에요. 민법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소유자가 동일한 소유자더라 이 말이에요. 동일이다.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저당권이 토지나 건물 어디에 두 개 다든 어느 한 개든 좌우간 저당은 설정됐다는 거예요. 설정되고 난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되었는데 그 실행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 이 말이지.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이때 요건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이래 되면 이제 효과가 뭐냐? 효과가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한테 여기에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간주예요, 간주.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내 토지 네가 사용해라라고 해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용권이 내용이 바로 지상권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요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건은요,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1번과 2번은 한몫해 볼 수 있죠.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데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더라.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했더라. 그 저당권 실행됨으로써 경매, 그것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불일치하게 됐더라. 라고 하면 건물 소유자한테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거로 보겠다. 따라서 이 지상권 이름을 법정 지상권이다 라고 하고 이 근거 규정이 바로 민법 366조에서 찾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자, 이걸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요건과 효과. 그죠? 자, 이것을 말한다. 자, 여기에 말입니다. 이 건물은 등기 있느냐, 미등기이냐, 불문합니다. 등기 여부를 불문한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냐, 불법 건물이냐, 여부를 불문합니다. 건물은요. 또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당권을 토지에 설정했다 할 때 이때 건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판단은 외관상 보통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건물의 규모와 건물의 정도와 그 내용들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건물이 신축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상태로 건물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저당은 설정된 뒤에 만약 이 건물이 허물어지고 멸실, 건물이 다 무너졌다가 다시 건물을 신축했다 하더라도 토지에 저당은 설정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이 저당권이 실행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한테는 역시 법정상을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이 전제가 된다. 이렇게요. 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때 저당원 설정하는 이 저당권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제일 처음, 최초로 토지나 건물의 저당원 설정 당시에 이런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는 최초의 저당원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최초 저당원 설정 당시.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예컨대 말입니다. 낮이에요. 즉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갑소유 토지예요. 갑소유 토지. 여기에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갑 소유자가 돈을 빌렸어요. 왜? 건물 지으려고. 이 토지에다 건물 지으려고. 그래서 돈을 10억을 채용했습니다. 채무.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 받은 것은 자기 채권, 10억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돈을 빌렸으니까 여기다 건물을 이제 짓습니다. 건물을 10억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지었냐? 갑이 신축했습니다. 그럼 갑이 소유권을 원시시대 가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건물 소유자 갑, 토지 소유자 갑이 이 건물이 잘 분양되거나 아니면 임대가 잘 나와줘서 보증금을 잘 회수받았다면 이 돈을 10억을 갚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이 채무를 변제를 못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이 토지에다가 2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병한테 저당권 설정, 돈을 3억을 빌렸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사람은 3억 채권이죠. 이렇게요. 이거 1번 저당권, 이거는 2번 저당권이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2번 저당권자의 채권인 3억 채권이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안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2번 저당권자 병이 저당권을 경매 실행했어요. 경매권. 그러면 이 토지를 경매했다 이 말이에요. 경매하면 여기에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당에 토지를 경납받았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 이래 오겠죠? 정한테 오겠죠? 자,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 저당권 행사인 경매를 통해서 정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고 건물은 갑이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동일인 상태였는데 저당권 행사를 인하여 토지 소유자 정, 건물 소유자 갑, 그러면 저당권 행사를 인하여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때 건물 소유자인 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왜냐하면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동일한 소유자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2번 저당권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되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정이 됐는데 건물 소유자는 갑이니까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아니란 거예요.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 소유자 갑에게는 법정지상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1번 저당권,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런 상태에서 최선순위 1번 최초 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면서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저당권을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이 건물이 없었잖아. 나지였잖아, 나지. 그러면 이때는 법정지상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요건요. 요건.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는 이 저당권은 최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로 그 모습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1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는 나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죠?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법정지상권 여기에 요건에서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때 이 법정지상권은 여기에요. 이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지상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이것은 미등기여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이래야죠. 미등기 하에 인정되는 것이다. 근거는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때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을 이미 취득했다는 것이죠. 이 요건을 갖춰지는 순간에,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 366조에 관한 문제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요.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자, 그러면 일괄 경매권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괄 경매권은 우리 법 365조에 있다 그랬죠. 자, 365조에 그러면 요건 한번 보세요. 요건을. 이 요건이 이제 저기 있는 법정지상권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는 나지에다가 나지니까 토지죠. 토지상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설정한 후에 그 다음 두 번째요. 그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인 채권자한테 변제를 했다면 그 문제가 안 돼요. 자, 이런 상태에 있다가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를 변제를 못하니까 그 다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자, 경매권 행사를 어떻게 하냐? 여기를 첫 번째, 물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그 토지를 경매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데죠. 자, 이때요. 토지만 경매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동일해도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건물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건물은 철거해야 한다. 이래 되겠죠. 근데 금방 건물 지어 놨는 것을 바로 또 건물 철거해야 되니까 국가적으로 낭비가 너무 크죠. 국부가 손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만 경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일괄 경매란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때 법원에서는 이 경매할 때 법원에서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경락시켜야 됩니다. 동일인에게 경락시켜야 돼요. 그래야 건물을 헐지 않아도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 법원이 해야 할 일이고, 자, 이때 그러면 이 토지가 경매되고 건물이 경매됐으니까 각각 대금이 산출돼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요, 당연히 토지는 저당권의 대상물이니까 여기서는 우선 변제가 가능하겠죠. 여기는 우선 변제가 가능해요. 여기는. 그러나 여기서는요, 우선 변제가 안 되겠죠, 여기서는. 그죠? 이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일괄 경매인데, 이렇게 해요. 저당권자 경매권 행사는 토지만을 경매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하거나, 이것은, 그래요. 이거 선택의 자유입니다. 저당권자의 선택의 자유예요. 이 말은 곧 일괄 경매권 행사할 것이냐 여부는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권리, 의무는 아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것으로 저당권을 행사할 거냐는 결국은 저당권자의 임의적 선택의 자유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확대 해석해 보면 이 요건에서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사망했다고 해보세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사망했어요. 저당 설정자가. 그러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이 건물을 신축했다고 해보세요. 이럴 때는 저당권 설정자의 지위도 그 다음에 당의 건물 신축한 자도 모두 상속인이 동일한 상태, 소유자 동일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이때 상속인이 이렇게 건물 신축했다면 이때는요, 일괄 경매권을 허용한다. 이렇게 합니다.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즉, 결국은요, 일괄 경매를 선택했을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로서 저당권 설정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때 저당권 설정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일괄 경매를 할 당시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자로 동일인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일괄 경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97페이지에 보면, 자, 거기에 법적 성질은 일괄 경매권은 바로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일괄 경매권 행사하는 것은 과잉 경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토지의 나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해야 되죠. 이랬을 때 효과는 일괄 경매권을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 취득한다.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일괄 경매에 관한 문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나 저당권이 설정된 당의 부동산에 전세권이나 또는 지상권을 취득한 저당권 후에 설정한 저당권자, 지상권자의 경우 이들을 우리는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자, 제3취득자요. 저당권이 붙어있는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소유자, 여기에 저당권의 후순위로 지상권을 취득한 자이거나 또는 저당권이 붙어있는 이 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한 자이거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저당권이 만들어진 후에 이루어진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 제3취득자를 한다. 자, 이 제3취득자는 지위가 어떻게 되냐? 지위는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지위가 있어요.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해버리면, 즉, 이 부동산, 목적 부동산이 경매가 돼버리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제3취득자는 전부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렇죠. 왜요?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가 이루어져서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이 소유권은 경락인한테 소유권 넘어가 버리죠. 경락인한테요. 두 번째,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 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소멸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제3취득자는요,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할 것이고 지상권, 전세권은 당연히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취득자는 공통적으로 당의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버리면 권리를 상실한다라는 이러한 공통적 성격 같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제3취득자 이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보호책.
이것을 우리 민법에 세 가지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 299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298페이지에 있죠.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우리 민법상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래놨어요. 경매인 자격을 인정한다. 경매라는 것은 뭐냐? 그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경락인, 즉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제3취득자는요. 대신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대신 변제할 수 있다. 즉 채무자 대신해서 변제를 해버리면 누구한테요? 저당권자한테요. 저당권자한테 대신 변제해버리면 저당권 변제받았으니까 저당권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이 소유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죠. 자기 선순위 저당권자한테 변제해버렸으니까 경매를 못할 것이고 저당권 소멸해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인 제3취득자는 그대로 권리를 보유한다는 거죠. 이제요. 자, 이때 변제는요. 그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합니다. 변제기 후에 하는 거죠. 변제기 도래하면 그리고 변제 금액은 바로 민법 360조에 있는 피담보 채권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돼요.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이행기 후 1년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손해배상,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 여기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여기 그것을 변제하고 그러면 나머지 변제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제3취득자는 그래요. 당해 채무자한테 구상권 행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기 권리는 그대로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제3취득자는 결국은 대신 변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금전도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경매가 처분되겠죠. 경매 처분되면 이 제3취득자가 당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비용을 투입했겠죠. 이렇게 비용 지출한 비용을 이 제3취득자는 당해 경락 대금에서 저당권자보다가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의 우선 변제권이 있는다. 이것을 인정받습니다. 이 우선 변제라는 것은 누구보다 우선이냐 하면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보다 우선하여 그 비용을 경락 대금에서 변제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비용 상환 청구. 즉 제3취득자가 당해 저당 목적물인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투입한 비용. 그래서 비용은 전부 다 필요비, 유입비 다 합치는 거죠. 이 비용이란 것은 필요비 그리고 유입비까지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당권이 침해됐을 때 저당권의 침해가 있을 때요. 그렇다면 당연히요.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권리를 그죠? 그래서 저당권의 침해에 대해서 구제받는 구제 책임이 뭘까? 저당권자의 구제 책임이다. 침해당했을 때. 자, 여기는요. 우리 민법에 네 가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재 299페이지에 있어요.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이 침해당했으면 저당권에 의한 물권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 청구권을 행사해서 방해를 그 침해를 제거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물권 청구권의 청구의 모습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에 있어서는 당해 저당권자가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 스스로 점유할 권한이 없죠.
당의 저당 목적물은 저당권 설정자가 용의권을 가지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은 저당권자에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독점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자가 점유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반환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그 침해를 제거하라. 침해될 염려가 있으니까 미리 예방하라. 라는 청구권은 인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약에 침해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여 저당권자한테 손해를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이때는요. 그 침해 행위가 바로 불법 행위가 되겠죠. 따라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저당권자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죠. 이 청구권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징은 뭐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하면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할 때 가서 그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즉, 손해가 발생하면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즉, 경매할 때까지, 경매 실행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죠. 이걸 의미한다. 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 가면 저당권 설정자가 만약에 당의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 저당물의 가치를 손상, 감소, 멸시시켰다라고 하면 이때는 저당물을 보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보충을 청구한다. 이 보충 청구하는 형태는 뭐냐면 원래 상태로 복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상 복구해달라. 원상 복구니까 원상 회복입니다. 그죠? 즉 제일 처음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그 가액으로 원래 상태로 만들어달라. 원상 회복이요. 이것을 청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당물 보충 청구권이라 한다. 근데 이 보충 청구권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바로 저당권 설정자한테 하고 이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저당권 설정자는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가 자기의 잘못이 있어서 귀책 사유로 인하여 당의 저당물의 가치를 손상, 감소, 멸시시켰을 때 하는 거다. 손상, 감소, 멸시의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때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채무자가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떨까? 그때는요. 채무자한테 기한이익 상실 이것을 주장할 수 있죠. 즉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말입니다. 채무자가 저당 제공한 그 담보 가치 있는 담보물을 손상, 감소, 멸시시켰다라고 하면 기한이익 상실이 된다 그랬죠. 또 저당권자가 담보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자한테 기한이익을 상실시켜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그 효과가 뭐죠? 바로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바로 채권자죠. 그래서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저당권자, 채권자 이자는 당연히 누구한테 해요? 채무자에 대해서요. 채무자에 대해서 지금 당장 즉시 변제 이행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됩니다. 즉시 변제 청구권. 이건 어떨 때다 하죠? 이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할 때입니다. 그럼 기한이익 상실은 어떤 때 일어나냐? 채무자의 잘못에 의하여 당의 담보 가치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을 때 하는 거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기한이익 상실이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지금 당장 변제해라.
너 변제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당권 침해가 있을 때 저당권자는 물권의 청구권에서 제거 예방 청구권을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한테는 손해배상을 곧바로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가 귀책 사유에서 저당물의 가치를 손상 감소 멸시시켰다면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보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서 담보 가치를 손상 감소 멸시시켰다면 지금 당장 변제해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 네 가지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당권자가 저당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을 때, 즉 저당물 보충을 청구할 때에는 이와 함께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함께 행사할 수 없어요. 함께. 왜냐하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저당물을 보충 청구해서 원래 상태로 복구해버리잖아요. 복구해버리면 뭐가 없어지죠?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충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행사는 못한다. 두 번째요. 보충 청구할 때는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즉시 변제해라 이 말도 같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죠? 보충을 청구한다는 것은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 채무자야 나는 이자 받으면서 있을란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당장 변제하라는 말은 모순되죠. 모순돼요. 그러니까 보충을 청구한다는 것은 즉시 변제를 청구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는 없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3번에요. 저당물 보충을 청구할 때 요선 해석을 할 줄 알겠다. 그죠? 이들 관계에서. 그러나 여기에 저당권에야 물권 청구권은 당연히 저당물 보충 청구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방해 제거하세요. 예방 조치하세요. 그런데 지금 손상됐다. 저당물이 손상됐으니까 보충해달라. 이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과는 함께 행사할 수 있지만 이렇게요. 그러나 손해배상, 즉시변제 청구는 함께 행사할 수 없는 권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당권 일반적인 내용 다 했죠. 저당권자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호받는지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3회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이 있는데 저당권을 타인에게 처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종성, 수반성 성격 때문에 저당권을 타인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도 함께 넘겨줘야 됩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을 함께 양도하면서 저당권을 넘겨준다. 이렇게 해야 되죠. 물론 저당권을 넘겨줄 때는 당연히요. 저당권 이전 등기도 이루어져야만 저당권이 이전됩니다. 이렇게 해야 저당권이 처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당권을 소멸한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버리면 당연히 저당권이 소멸되죠. 절대적으로.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특수저당권으로서 공동저당과 근저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